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좀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 부분은 뭐 동일했다고 드는데, 개인도 역시 열심히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매수 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자 매수가 아니라 받추는 매수, 그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 실현도 좀 강하게 나타난 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특별하게 호재성 재료가 이제 대부분 소진이 된 상태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되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월달 시장이 연초부터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1월달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시장을 얼만큼 잘 무난히 넘기느냐, 이 부분이 올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만기일이 끝났다는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 초반에는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다만 이후에 외국인들이 7,55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1조 4천억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2조 넘게 매도하는 부분을 시장 자체가 소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시장에서 장중에 바이든의 부양책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다, 이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호재가 소멸됐다는 측면에서 미 선물이 장중에 하락으로 바뀌었던 부분도 역시 차익 실현 욕구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 정도 하락한 이제 3,085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 자체는 23조, 여전히 거래대금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지난주 초에 상승되었었던 거래대금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에서는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외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매도가 아닌 매수를 일부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 외인들이 매수를 했다지만 베이시스 자체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프로그램 역시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지수 역시 선물지수가 2.5%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35%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축소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적인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다만 거래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이 덜 떨어졌다 되는데, 그만큼 상승 자체도 못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914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은 14조 7천억으로 소폭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에 뛰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었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다 되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었던 코스닥에 대한 매기가 좀 더 붙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문제는 코스닥 자체적으로 테마라든지 이슈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시장에서 메리트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역시 하락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400원 정도 매도했고 기관에서는 940원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 현물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악재성 재료가 있지도 않고 호재성 재료도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장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가 지금 현재 다음 달 되면은 춘절이 있기 때문에 춘절이라는 대규모 이동을 앞두고 경계감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주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임기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뭐 샤오미를 비롯해서 9개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했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에 따른 경계감도 나타났다 됩니다. 다만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두 같은 시총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익 실현 욕구도 발생되고 저가 매수도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실제로 지수는 0.87%에서 0.57%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국내 금요일날 미선물이 0.5% 정도 점 선반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아침에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수보다
안에 있는 업종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은 더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우선은 추가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의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통과되는데 결국 통과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통과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점도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백신을 공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막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봉쇄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이제 도시 하나를 전체적으로 다시금 봉쇄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실적이 발표됐다 이 부분이 블랙록 펀드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의 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쪽도 앞전에 올라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실을 떨어졌고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한 쪽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백신이 재고가 소진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신의 공급이 추가적으로 또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원활하게 공급은 안 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 좀 높아졌다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역시 둔화된 모습. 아무래도 부양책이 지연됐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를 부추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항공, 금융, 소재, 자동차, 반도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대부분이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같은 방어주 쪽에서만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지수를 받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24.3까지 올라왔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해서 52불선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3.18% 하락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보다 좀 더 하락을 키웠다 됩니다. 그 다음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이 환율 쪽이 사실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러 약세를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흥국가 국내 증시가 좋다 이런 논리에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규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규적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과 신흥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환율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104원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1100원에서 1110원인데 이 가격대를 넘어가야 될 경우는 1130원에서 40원까지가 열리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시장에서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미증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54%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시장에서 올해 상승폭이 거의 없는 보합권 전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랭크했습니다.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봉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오기를 했는데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깨지게 된다면은 앞전에 작년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저점을 만들면서 올라왔었던 그 추세 라인대를 깨냐 안 깨느냐 이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나 S&P나 다 미증시가 마찬가지지만 차익 실현 욕구가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890선 이 라인대가 하단 지지 라인인데 이번 주 이 라인대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인데 S&P 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상승폭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다 이 정도는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난주 1.48% 하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성장주, 가치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데 S&P 지수 같은 경우는 3,700선 이 라인대 전후가 되는데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느냐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반대의 그림이 나타난다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지난주에 12.8% 그러니까 워낙에 밑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폭 올라갔다 되더라도 이제 퍼센트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27.5라는 선 이 라인대가 실제로 작년 3월 달부터의 하락 추세에 이어져 왔던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이 자리대를 건들게 되면은 5번째 자리가 되기 때문에 5번째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한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인데 27.5를 넘어가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4.15%라는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올해 들어서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MSCI 코리아인덱스도 상당히 가파르게 급하게 올라왔던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는 상승폭의 절반 정도를 다시금 하락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인덱스는 워낙에 과열권에 들어왔던 그 구조에서 상단 자리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 라인대를 지지를 못하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조정을 86.3에서 87.5자리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는 추가 하락폭이 약 3, 4% 정도는 열려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금요일날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2%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다 되죠. 아무래도 시장을 끌고 가고 많이 올라갔던 쪽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실을 떨어졌다 된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지수가 2%라는 하락이 좀 넘게 나타났고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수보다는 덜 빠졌다 정도 됩니다. 특히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는 1% 전후로가 나타나면서 시장보다 선방한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형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못 올라갔는데 밸류 메리트가 있다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빠졌다 된 쪽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제 뭐 철강, 조선 그리고 서비스, 특히 제약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좀 컸다 이렇게 된다. 전체적 시총 상위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컸다 이렇게 된 반면에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유통 이런 상대적으로 내수 관련 쪽이 하락이 제한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 IT 부품 쪽에서는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데 이 부분은 TSMC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 이 부분이 IT 장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인 반등, 강세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늘 똑같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삼성전자를 중심한 매도가 이어진다 됩니다. 그 부분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삼성전자에 대한 갖고 있는 지분의 평가액이 사상 최고액을 나타낸 상태에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이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 환차 손해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분에 대한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가 가능해진다 되는데 삼성전자를 파는 만큼 그 외적인 쪽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쪽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은 쪽 또는 시장에서 비중 자체, 지분 자체가 좀 작은 쪽 이런 쪽을 많이 산다 그런다. 그래서 우선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이어졌다 되고요. 그다음 현대차에 대해서도 들어왔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 SK텔레콤 약간 종목별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됩니다. 반면에 매도는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LG화학을 좀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기아차라든지 LG전자, 삼성전기, 대한항공, LG디스플레이 같은 많이 올라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에서가 작년에 반등이 굉장히 약했던 부분과 올해 실제 개선된다는 부분이고 방산 업체들이 이제 신사업이다라고 추진하는 쪽이 상당히 다 많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서도 이제 도심항공 서비스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투자를 늘린다 된다.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동반 매수로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그다음 SK 아모레퍼시픽, 두산, 녹십자, 그다음 원희 IPS, 원희 QNC 같은 이제 IT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 되죠. 그래서 IT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목별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4,400억 매도를 했고 현대차라든지 카카오,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시총 상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역시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컸었다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월요일 날에 3,200을 넘어가는 고가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조금씩 내려오고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하다가 결국은 금요일 날 하락을 했다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9조 8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9조 8천억을 매수한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다 나타냈다는데 앞전과는 좀 차이가 났던 부분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앞전에는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었던 부분이 금융투자의 매도뿐만 아니라 연금이라든지 보험투신 같은 전체적인 기관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은 열심히 샀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규모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사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다. 다만 규모 자체는 작았다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가 외인들의 누적 매도가 꾸준히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약 5천억 정도 축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현물 주식을 팔 때 앞전에는 선물 쪽에서는 이제 같이 매도를 했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빠졌다 되니까 일부 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업종별 등락을 보게 되면 의료업종, 사실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소외를 받았던 그런 업종인데 의료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되죠. 그래서 많이 반등 못했던 쪽이 강세에 뛰었다 되고, 그다음 유통 같은 경우가 내수 유통 마찬가지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다 이런 측면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뭐 이런 쪽에 모멘텀을 받으면서 내수 유통도 강세에 좀 뛰었고요.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전후였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고 됩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해운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하락이 작았다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고르게 2% 전후의 하락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앞서 9월 달부터 꾸준히 많이 올랐던 쪽에서 하나가 철강 업종인데 철강 업종에 대한 차익도 좀 컸다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특히 제약 쪽에서가 하락이 세트리온 그룹의 영향으로 해서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세스라든지 1월달 효과를 기대했던 쪽에서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하락이 크게 나타나거나 상승이 못 나온 그런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이제 대형지수는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고객 예탁금이 많으니까 시장에서 하락이 충분히 방어된다 이런 논리가 안 통한다 말씀드렸던 것이 시가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시가총액만큼 고객 예탁금도 그만큼 올라갔다면 시장에서 그 부분이 크게 방어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만큼 개인 고객 예탁금도 늘어났는데 빠진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 예탁금이 예전만큼 커버를 다 한다 이런 논리는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뭐 올해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 이 관점은 동일하겠지만 올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시장은 어떻게 보면 파도 타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시장에서 최고가에서 판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최저가에서 산다 이런 관점도 버리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셔야 되고 내려온다면 슬슬 모아간다 이런 관점 하셔야지 시장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무조건 이 종목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계좌 수익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과열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수출이 좋아진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실제로는 2월 말에서 3월 달은 가야지 그게 눈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월 달은 사실 잘 피하면서 잘 매매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합주가지수로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3월달 작년이죠. 작년 급락이 나타나고 나서 종가 기준입니다.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거는 저가 고가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로 볼 때는 약 11주라는 시간 동안 39%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시장에서 숨고르기 조정을 보일 때는 이때는 약간 박스 형태를 보여줬었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는 가파르게 올라오고 약 5주 동안 기간 조정 형태를 만들다가 한 번 정도 더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의 기간 조정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역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11주라는 기간이 채워졌는데 실제로는 고가를 만들고 살짝 내려왔다 되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약 39% 상승이라는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앞전의 조정을 이때처럼 숨고르기 조정을 이렇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파동상에서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에서 앞전에가 박스권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N자형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5주라는 시간, 지난주를 포함해서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될 경우는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기간 조정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같이 받을 거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점 대비 상승폭의 28%라든지 38.2%라든지 23.8%라든지 38.2%이 구간이 온다면 실제 지수로 볼 때는
3,000을 살짝 깨지는 2,900 한 7, 80 정도 이때가 조정이 완만하게 받을 경우고 조정은 38.2%까지 받을 때는 2,840 여기까지는 월말 다음 달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된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이 저점 대비해서 40% 정도 나왔다면 고가 대비해서 10% 정도 조정이 사실 센 조정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을 위에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가 조정이 좀 아픈 조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다시 좋은 기회가 온다 이런 관점도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사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작년 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가 100%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약 120% 이상이 나왔다 됩니다. 앞전의 상승이 워낙에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 자리에 저항을 받았다. 똑같습니다. 다만 11월 달과 그 이후부터의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거래소보다는 상승폭이 약했다. 이 부분이 되는 거고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락이 발생되기 전에는 시장에서 약세를 주로 많이 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았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세스라든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줬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작년의 종가 수준에서 현재는 마감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문제는 이제 지수의 조정이 좀 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 신용 물량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선은 앞전에 고가 라인 때 2018년대 고가 라인이었던 915에서 930포인트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사실 큰 시장에서의 이벤트는 없습니다. 바이든 취임식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변동성을 좀 키울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이제 올랐을 때 트럼프가 했었던 정책을 대부분 폐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세금 인하 부분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염두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수 밴드가 3030에서 3135포인트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3150짜리대가 굉장히 매물이 두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폭을 조금 더 크게 키운다면 3000이라는 자리대를 한 차례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셔야 되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 했을 때는 3165포인트 정도 이런 경우에 보셔야 되는데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익 실현 욕구란 부분인데 환율이 1,100원에서 1,110원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은 1,130원에서 40원까지 올라간다는데 나중에 그 구간대 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근데 현재는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래대금 자체가 정점을 만들었다 되겠죠. 아무튼 1월 달에 2번 연속해서 40조가 넘는 거래대금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50이라는 자리대 중심으로 매물대가 높아진 만큼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다음 주 되면은 국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4분기 어닝 시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의 전망치를 높게 상향시켜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 윤곽이 드러나는 거는 빨라야 2월 말 3월 달이 돼야지 그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시총 최상위 주는 단기 매물을 형성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총 최상위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세 자체가 크게 나올 것이 어떤 모멘텀이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되는 것이고요. 중대형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은 업종이라든지 종목은 그나마 괜찮다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10종목 중에서 두세 종목 정도가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상승폭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이 많이 적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찾아내기가 잘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덜 오른 실적 개선이 올해 전망이 되고 그리고 고퍼가 아니라 저퍼 그리고 저PBR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업종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시장에서 방산이라든지 건설, 조선, 의료, 그리고 내수, 유통 이런 쪽이 그나마 여기에 해당이 된다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지난주에 3,200을 넘어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단기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큰 시총 상위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쪽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서가 고가 대비해서 15% 20% 이렇게 해도 빠지긴 했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업종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라 이 부분은 동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약간 중립보다 아래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바꿔놨는데 주식보다 현금 비중을 높이시라고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짰을 때 시장 자체가 중립이나 중립 이상이 될 때는 업종별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하락이 나온다도 하락이 제한적인 종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차익실현 효과가 커질 때는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 수보다 하락이 나오는 종목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한쪽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하락하기 때문에 계좌 자체가 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종목 수도 줄이는 관점 그대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고 시장에서 뭐 배제하거나 단기적인 종목들이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 자체가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지금 중립 이하로 떨어졌다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신 것이 그 다음 시장을 준비하는 데 더 중요하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